오늘 아침에 108배 하고 지금 명상하고 나서 서재 가서 지금 책꽂이를 보는데 반가운 책 한 권이 눈에 확 띄네.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지금 하나인데 이게 책 제목이 신갈나무 투쟁기 라는 책인데 그 신갈나무는 그 도토리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 신갈나무의 일생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책이 진짜 드물거든. 그래서 이 책 중에 그 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중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도토리가 어미나무를 떠나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자리를 잡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도토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도토리에서 떡잎 나고 뭐 어린 나무가 자라는 거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데, 이 책 쓴 차윤정이라는 사람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게 참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봅시다. 소나무가 주인인 숲의 틈새로 일찌감치 자라고자 하는 본능이 억제된 나무가 있다. 오래된 몸통에는 흰 버섯이 여기저기 피어있고 밑둥에는 이끼가 번져있는 나무이지만 이파리는 어느 젊은 것 못지않게 싱싱하게 푸르며 그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열매들 역시 푸르고 윤이 날 지경이다. 열매의 머리에는 관록이나 되는 듯 겹겹으로 주름진 모자가 씌워져 있다. 가을벗에 그을린 열매는 동료들과 더불어 어미를 떠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긴장되어 있다. 열매의 끝은 마치 궁금한 세상을 훔쳐보기라도 하려는 듯 삐죽 나와 있다. 가을이 익어갈수록 열매들은 자신들을 실어다 줄 바람을 기다리며 서서히 깍지에서 몸을 반쯤 내민다. 그리고 곧 바람이 분다. 단 한 번의 바람에 열매들이 후두둑 떨어진다. 이렇게 쉽게 떨어질 줄 알았더라면 직접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것인데, 열매들이 까르르 웃는 듯 대굴거리는 소리로 숲이 부산스러워지는 듯하다. 그러나 어미에게서 일제히 떨어져 나온 열매들은 퉁실한 몸짓으로 인해 바람의 상승 기류를 타지 못하고 곧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그리고 꿈꾸던 세상과의 만남은 이렇게 추락의 아찔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열매들이 떠나버린 빈자리에는 휑한 구멍들만 남아있다. 어미의 이파리는 억세고 굳건하게 생겼다. 험해 보이는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넓고 두툼한 생김새는 제법 세력 있는 집안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파리 아랫부분 역시 부처님의 귓불처럼 둥근 것이 그리 야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이파리의 주인인 어미는 바로 신갈나무이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다름 아닌 도토리들이다. 어미 신갈나무는 소나무들 틈에서 제 본능대로 자라지 못해 갈라지고 비틀어지고 휘어진 채 볼썽 사나운 모습이다. 신갈나무의 선조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정착하였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박해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내어주기 위해 자리를 박탈당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소나무를 귀하게 여겨 소나무 이외의 나무들은 꾸준히 제거하였다. 어미신갈나무의 일생은 극적으로 유지되었다. 어미나무가 보기에도 잘생긴 소나무였다. 곧은 줄기와 향기로운 몸체. 어느새 신갈나무들은 사람들의 편애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소나무는 어미 신갈나무와 달리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잘하는 일뿐이었다. 소나무 주위로 다른 나무들이 자라오르기 시작하면 소나무는 두려워했다.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유난히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소나무의 까다로움에 사람들은 애를 태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나무가 싫어하는 이웃나무들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만 했다. 소나무가 조금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성격이었다면 그렇게 무참히 죽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어미 신갈나무는 생각했다. 소나무가 자라는 곳은 출입 금지의 표식이 둘러쳐지고 사람들의 출입은 봉쇄되었다. 나아가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들은 신갈나무고 북나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제거되었다. 심지어 산불을 내 태워 죽이기도 했다. 이 산불이 얼마나 지독한지 소나무 줄기 속에도 산불의 흔적이 남곤 했다. 어미나무의 조상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박해에도 끝까지 버티었다. 소나무의 상처를 입은 나무들이 어찌 신갈나무들 뿐이겠는가마는 소나무가 아니었으면 이 땅의 어엿한 주인이 되었을 신갈나무이기에 더욱 비통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박해의 굴레는 어미 신갈나무 대에서 끝이 났다. 다행히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다. 아니, 박해가 끝나는 정도를 넘어 이제 신갈나무가 제 세상을 맞이한 듯한 징조가 보인다.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소나무는 이미 이 땅에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는 사라지는 소나무를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모름지기 절대적인 선은 없다. 적 앞에 무릎을 꿇느니 서서 죽는 것이 정의라면 위기를 모면하고 기회를 노리는 것도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것이 세상살이다. 어미 신갈나무가 서 있는 곳에는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살아남은 볼품없는 식구들이 궁상스럽게 모여있다. 하지만 땅속 뿌리는 그 어느 가문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굵고 강해져 있다. 기회를 기다리며 몇백 년의 세월을 거쳐 땅속에서 지켜온 생명들이다. 어미 역시 애초에 씨앗에서 자라지 못하고 무참히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 용하게 살아남은 맹아줄기이다.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은 것이 바람이었지만 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버티기로 작정한 지 오래다. 잘려진 줄기에 더 많은 줄기를 내밀어 반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갈나무가 모질게 버텨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어미의 이런 저항 정신은 바로 자식들에게도 이어져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존력을 물려주었다.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 열매들은 구르고 굴러 각자의 운명을 따라 흩어진다. 일부는 땅의 경사를 이기지 못하고 낮은 곳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몇 번은 돌무리에 박혀 주저앉는다. 몇몇은 다람쥐나 청설모의 위장 속에서 녹아버리거나 알뜰한 다람쥐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에 묻힐 것이다. 몇몇은 벌레들의 공격에 몸이 파헤쳐져 나뒹굴거나 덜어는 흐르는 물에 떨어져 실려갈 것이다. 낙엽이 진 숲에는 휑한 바람이
바닥까지 일어 이리저리 열매들을 굴린다. 열매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낙엽 속에 자리 잡은 열매는 무거운 몸짓 때문에 꼼짝도 않고 있다. 바람이 몸을 건들고 구르는 낙엽도 몸을 때린다. 바람에 열매의 껍질이 말라가면서 가는 줄무늬도 생겼다. 그리 예쁜 것은 아니지만 푸르스름하고 윤이 나던 열매의 단단한 껍질도 이제는 거무튀튀해지고 여기저기 찢겨 터져 있다. 때로 뒤늦게 떨어진 열매들이 도토리를 때리기도 한다. 먹이를 모으고 있던 다람쥐가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한다. 다람쥐 입속에는 이미 도토리가 그득해 열매가 떨어질 지경이다. 이리저리 떠밀리는 신세가 고단하기만 하다. 빨리 정착하고 싶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열매여, 굴리는 바람을 미워하지도 경사진 구릉을 미워하지도 말 일이다. 열매가 싹을 틔우고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천수를 누리다 죽건 어느 도벌꾼의 도끼에 죽어 넘어지든 혹은 어처구니 없게도 곰팡이나 벌레에 의해 쓰러질 때까지 나무란 처음 발을 내디딘 곳에서 생을 이어가는 운명이다. 오직 이 순간만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열매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이동하는 것이 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을 열매는 아직 알지 못한다. 열매에게 있어 정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운명의 결정인 것이다. 자유, 얼마나 환상적인 말인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여기저기 방랑하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인가. 하지만 무릇 움직이는 생명들 중 낭만적인 방랑을 하는 족속이 얼마나 되는가. 동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오직 2가지 뿐이다. 먹이를 찾을 때와 적으로부터 몸을 피할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먹고 살기 위해 뛴다고 넋두리 하는가. 결국 움직이는 자유란 혹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나무들의 선조들이 애초에 공기와 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이상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지상에 충만한 것이 빛이요 공기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뿌리를 적신다. 빛으로, 물로, 공기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몇몇 무리들은 대충 정착할 공간을 만났다. 다행히 여러 겹으로 얽힌 낙엽이 무리들을 붙잡아 주었다. 따끔거리는 바늘들이 불그레한 빛으로 땅을 덮고 있다. 듬성듬성 긴 칼날 같은 잎을 무더기로 달고 있는 녀석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장의 잎들이 가지런히 달려 방석을 이루는 키 작은 나무들도 있다. 잎사귀들의 색이 불그레하고 여기저기 뜯겨나간 모습이 사는 것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닌 듯하다. 고리진 곳으로 바람에 날려온 나뭇잎 더미가 제법 쌓여있다. 붉은 바늘 낙엽보다 훨씬 검고 축축하다. 그리 넓은 편은 못되지만 대충 만족할 만하다. 물론 바람과 돌과 물이 허락을 한다면 말이다. 열매가 앞으로 살아갈 미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어미가 껍질 속에 채워준 탄수화물 덩어리뿐이다.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은 양의 떫고 딱딱한 물질들이 삶의 미천이다. 하지만 열매들은 정작 그 속에 작게 포개진 위대한 생명력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작은 뱃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얼마나 무궁한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 곧 이 위대한 유산은 열매의 생을 지배할 것이다. 열매는 고단함으로 지쳐있다. 어미 품에서 자라던 그 안락함을 기억할 수 있다. 어미가 길어다준 물과 양분으로 대접받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다. 어미라고 해서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으며 이미 어미의 몸뚱이에는 어미와 한 몸으로 자랄 또 다른 식구인 새 눈이 가지 끝마다 달려있지 않았던가. 그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다. 어차피 어미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내던져진 운명, 모양, 나게 살아볼 일이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은 열매는 뭔가 준비하는 듯하다. 몸이 아주 미약하나마 약간씩 움찔거린다. 바람은 참으로 제때 도토리를 땅으로 실어다 주었다. 아직 가을 끝 햇살에는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다. 가을 기운에 큰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려 하늘도 조금 열려있다. 아침이면 쌀쌀해진 기온 덕분에 공기 중에 물기가 축축하게 땅으로 내려온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겨울바람은 빛과 물을 얼려버렸을 것이다. 빛과 물, 이는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기본적인 요건이다. 물은 종자의 껍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빛은 양분을 녹여낸다. 가랑잎이 쌓인 곳에 자리를 잡은 일이 참으로 행운이었다. 가랑잎 낙엽은 찬바람을 막아주고 물기도 가두어 도토리에게 나누어 준다. 무엇보다 한낮의 열기를 가두었기 때문에 밤에도 따스했다. 검고 축축한 낙엽은 그야말로 가을 햇살을 온전히 붙잡는 자연 보온제였다. 딱딱한 껍질은 물과 빛에 부풀었다 말랐다 하며 씨름한 끝에 부풀어 갈라져 있고 볼록했던 양분들도 열매 속의 어린 생명에게 분해되어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져 있다. 몸 여기저기가 근질거린다.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솟구친다. 어린 싹 속으로 들어온 양분은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화되어 눈을 뿌리와 잎으로 변신시킨다. 어린 싹 속으로 들어온 양분은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눈을 뿌리와 잎으로 변신시킨다. 뿌리와 잎은 운명적으로 갈라지면서 서서히 각자의 방향을 잡는다. 삐죽했던 열매의 끝이 벌어진다. 제일 큰 믿음이자 안식처이었던 껍질이 갈라지면서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다. 너무도 엄청나고 명백한 변화가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온 지 불과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알에서 어린 생명이 깨어나는데 이처럼 빠른 것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나무는 처음부터 부모의 보살핌 없이 혼자서 생을 깨운다. 하지만 세상은 바야흐로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숲에는 더 많은 낙엽이 쌓이고 생을 마감한 곤충들의 잔해도 떨어진다. 이들 생명들에게 치열했던 여름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땅은 서서히 식어가고 바람도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대개의 식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짐을 꾸려 긴 겨울잠에 대비하는 시간이다. 낙엽 위의 땅속의 무수한 씨앗들도 숨을 죽인 채 겨울을
감지하고 있다. 겨울은 정지의 시간이다. 열매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열매로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다. 어미로부터 세세한 세상살이를 미처 교육받기도 전에 그는 떨어져 나왔다. 기다려보자. 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이 익을 때까지 숲에는 온갖 씨앗들이 생애의 희망을 품고 날아든다. 그러나 대개의 씨앗들은 지상에 떨어지면서 바로 싹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야 비로소 싹을 보낸다. 씨앗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싹을 틔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가을과 겨울이 있는 온대 지역에서 그것은 대단히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씨앗은 분명 뭔가를 기다리며 싹 틔울 준비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봄이 오는 흙 속으로 일제히 돋아나는 싹들을 보노라면 너무나 밤 같기도 하거니와 정확한 자연의 시간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만일 싹이 돋아났는데 추운 겨울이 닥쳤다고 해보자. 식물의 어린 싹은 대단히 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겨울이 끝나고 난 후에 싹을 틔우는 것이다. 따라서 씨앗은 겨울 동안 잠을 자게 된다. 우려에도 아랑곳 없이 열매는 변화의 징조를 보인다. 제일 먼저 뿌리가 껍질의 틈을 비집고 조심스레 생의 첫 무대 흙 속으로 뻗어 나온다. 뽀얗고 포동포동한 어린 뿌리는 물기로 팽팽하다. 어찌나 기운이 센지 흙 부스러기가 들썩거린다. 그러나 조직은 연하디 연해 보인다. 그런 모양새로 흙 속으로 살아남기란 요행이 아닌 이상 어려워 보인다. 일단 세상 밖으로 나온 어린 뿌리는 무서운 기세로 아직 얼지 않은 땅속을 깊게 파고 들어간다.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단단하게 고정된다. 이제 거세어지는 바람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땅속은 생각보다 훨씬 따스하다. 안도감이 밀려온다. 뿌리를 뻗느라 기진한 도토리가 한숨을 돌린다. 저 멀리 무심한 어미나무가 빈 깍지들을 달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왠지 모를 원망 같은 미움이 스쳐 지나간다. 도토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이미 자신과 같이 뿌리를 내리느라 애쓰는 친구들이 간간히 보인다. 아,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도토리는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생애 첫 희열 같은 것이었다. 어린 뿌리가 나온 후 열매는 다시 조용해진다. 제법 긴 시간이다. 뿌리를 내는 일이 힘겨웠던 모양이다. 아니면 아직 이파리가 나오기에는 할 일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 낙엽이 열매 위로 흩어져 내리고 시간은 흐른다. 뿌리는 조금씩 길어지고 하얀 실뿌리도 새로 나온다. 뿌리가 나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드디어 열매가 갈라지면서 새로운 변화의 징조를 보인다. 어미의 곁을 떠난 열매가 혼자서 세상을 맞이하기란 참으로 고단한 과정이다. 껍질을 뚫는 것이 힘이 들고 뿌리를 내리는 것도 힘이 들고 이파리를 내는 것도 힘이 든다. 그러나 열매의 떡잎은 끝내 열매를 뚫지 않는다. 도토리 열매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큰 양분이자 믿음직한 떡잎이었던 것이다. 다른 식물들이 나름대로 생겨먹은 떡잎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신갈나무는 별스런 떡잎을 만들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별스럽지 못한 열매형 떡잎 자체가 대단히 별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의 작은 뿌리는 아주 비밀스럽게 열매인 듯한 떡잎을 부양하는 것이다. 봄에 일제히 땅 위로 돋아나는 다른 나무의 떡잎들과 달리 신갈나무의 떡잎은 땅 속에서 보내도록 명령되어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식물들이 떡잎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검소하고 기능 위주의 기술만을 부린다. 그래서 대개가 밋밋하고 별 모양새가 없어 떡잎만으로 식물의 종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떡잎의 별스럽지 못한 모습은 그 임무에 우선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식물이라는 무리의 떡잎은 그저 그렇게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2장의 떡잎을 피우는 족속들이나 1장의 떡잎을 피우는 족속들이나 그저 둥글고 납작한,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식물 종류마다 제각각 다양한 모양의 본잎을 갖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신갈나무가 그 값싼 떡잎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 열매는 겨울을 나기 전에 씨앗을 틔우지만 어미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해두었다. 지상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지하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다. 추운 겨울, 아예 지상으로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이다. 어미는 연한 떡잎 조직이 지상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이 튼튼한 껍질로 무장한 떡잎으로 겨울을 나도록 배려한 것이다. 한편 땅속은 얼마나 치열한 생존 공간인가. 흙은 모든 것을 분해시켜버린다. 흙의 쾌쾌한 냄새는 흙 속에 곰팡이가 내는 냄새이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서부터 톡톡이,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생물들이 삶을 일구고 있는 곳이 또한 이 흙 속이다. 이들은 침입자를 공격하고 분해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놈들이다. 만일 이런 적지에 떡잎같이 연한 잎이 자라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러니 열매는 떡잎을 만들지 않는다. 이래저래 열매는 떡잎을 생략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울은 땅 속에도 찾아온다. 지렁이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겨울이 닥치기 전에 많은 수의 토양 식구들은 생을 마감한다. 사실 식물의 종자가 싹이 터 제대로 자라기까지는 실로 무수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어미에서 떨어져 나온 종자 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종자만이 겨우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울 수 있다. 나무에서 쏟아지는 종자들은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사람 역시 종자를 노리는 약탈자들이다. 마치 물고기가 무수한 치어로서 성으로 자랄 여지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식물 역시 대량의 종자 생산을 생존의 전략으로 삼는다. 싹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물기가 가득하고 연한 조직들은 다시 많은 동물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땅속에 수많은 생물 집단이 그렇고 땅 위에 수많은 곤충 무리가 또한 그렇다. 작고 연약한 조직은 조금의 가뭄에도 쉽게 말라버리고 약간의 압력에도 찢어진다. 어린 싹이라고 따로 보호해주는 이는 없다. 어미마저 곁에 없다. 지금 생을 영위하고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담보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각각의 생명들이 갖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생물들 중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소수 정예로서 후손을 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불확실한 대량의 자식들을 통해 후대를 도모하는 무리가 있다. 육식성의 큰 짐승의 무리가 대부분 소수 정예 후손을 보는 무리에 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아마 인간일 것이다. 반대로
어류나 곤충, 양서, 파충류는 엄청난 양의 자식을 낳아 이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식을 미리 확보한다. 식물에게도 이 방식은 존재한다.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한 초본 식물들은 실로 엄청난 양의 씨앗을 만든다. 그리고 초본 식물의 생활사는 대개 씨앗을 만들면서 끝난다. 대개가 별 양분이 없는 아주 작은 씨앗들이다. 반면에 비교적 오래 사는 목본 식물들은 초본 식물에 비해 단위 몸 체량당 훨씬 적은 양의 씨앗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건 역시 동물에 비하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신갈나무 떡잎, 아니 떡잎은 낙엽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면서 봄을 준비한다. 신갈나무의 열매는 둔탁한 몸짓으로 인해 그다지 깊은 땅 속에 묻히지 않는다. 작고 가벼운 씨앗들이 낙엽을 비집고 무수히 땅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반면 몸집이 무거운 열매들은 기껏해야 낙엽 속이나 땅의 표면 가까이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가끔 낙엽 위에서 뿌리를 내었다가 낙엽이 썩으면서 쓰러지는 불행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운명의 신이 어린 열매를 도왔는지 다행히 뿌리가 흙에 닿아 있고 낙엽층이 머리를 덮고 있다. 열매의 어린 몸뚱어리는 이렇게 겨울을 보낸다. 어미나무는 땅에서 겨울을 나는 자식을 위해 가을이면 낙엽 이불을 땅으로 내리는 것인가. 열매의 다름 아닌 신갈나무의 열매 떡잎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록 번듯한 입으로 완전한 생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싹이 나무로 자라느냐 마느냐는 떡잎에 달려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떡잎이 충실할수록 싹은 올곧게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 종자 속의 양분이 떡잎과 뿌리를 위한 것이라면 떡잎은 앞으로 나올 본잎과 나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껍질 속의 떡잎은 잠자듯 조용히 움직인다. 떡잎은 이미 제 운명을 잘 알고 있다. 하나의 주인공을 위해서는 무수한 조연이 필요하다. 떡잎도 나무를 성장시키는 많은 조연들 중에 하나이다. 얼어있는 흙 속에서 찬 물기를 뽑아내고 겨울의 짧은 빛으로 미래의 주연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게 보면 내 생각에 이 차윤정이라는 사람은 시인이 됐어도 좋았을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도토리 그 하나가 그 나무에서 내 동생이 쳐서 이 작은 뿌리를 내고 그다음에 떡잎을 낙엽 사이에 숨겨서 겨울을 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시인이 이렇게 생태원, 산림 생태원에서 근무를 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봐. 이 책을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고 하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또 목이 아프네.